이 글은 2019년 아베가 일본 총리로 있던 때 쓰인 글로, 아베가 우리나라에 반도체 관련 주요 부품을 수출하지 않겠다 발표를 했던 때입니다.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일본 국민과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때가 꽤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지방 관광지의 경우는 주요 방문객이 한국인이고, 골프장의 경우 내방객 중 95% 이상이 한국인 경우도 있기에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지방 관광지와 골프장은 한국인이 먹여 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세면장, 욕탕을 보면 동남아의 어느 가난한 나라를 온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늘집들은 수십 년의 세월의 때만 끼고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고, 종사자들의 복장은 남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일본을 두고 국가는 부자일지 모르나 개인은 가난해졌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수치상으로 과연 그런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업이 일본 GDP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서비스 산업마저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일본에서 제조업이 망가지면 일본이 무너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본이 저성장을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성장률은 1%를 밑돌고, 이런 현상은 아베 집권기에 도드라져 보입니다. 일본의 전체적인 산업이 역성장을 하는 가운데서도 일본의 제조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일본 GDP 구성에 중요한 플러스를 담당해줍니다. 그런데 아베의 무모한 정책으로 일본 제조업마저 흔들리고 그 구성향을 보인다면 일본의 경제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에서 한번 공급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체제나 대체업체를 물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자랑하던 제조업의 납기 신뢰성은 이번 아베의 장난질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점은 일본의 경제학자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국제사회에서 나름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일본이 나름 버티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곳간에 쌓아놓은 외환 보유고 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환 보유고도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수지가 아베 집권 이후 마이너스 구간에 자주 머물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 개인의 삶이 지난 10여 년간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감각적 느낌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는 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취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주요 공공재가 민영화되면서 그만큼 개인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2019년 5월 약 34만 엔으로 4월에 43만 엔보다 줄었고, 가장 높았던 1991년 12월에 108만 엔보다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2019년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2000년 이후를 보여주는 그래프에서 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구간이 플러스를 기록한 때보다 많습니다. 사회보장비 지출도 점점 높아져 2003년에 임금 대비 18.39%에서 2018년 29.20%로 상승했습니다. 임대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값 역시 아베 집권 기간 동안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교통, 광열 등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도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임금은 제자리이면서 비용 지출이 많다 보니 개인이 가난해져 왔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파로 일본 개인들의 소비자 지수는 기준선이 되는 50보다 한참 밑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인의 소득세는 높이면서 기업의 법인세는 낮춰주는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삶이 더욱 위축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주택가 상공을 가로지르는 고압선 공사를 하는데도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저것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에서가 아니라 주권의식이 약하고 나라를 상대로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깃발 아래 모여 하나로 뭉쳐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력이 가용 가능한 자원 중 가장 중요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의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개인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내기에 무서운 사회로 변해가는 일본은 민주주의도 경제도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원을 수탈해서 일본의 1차 산업을 일으키고 우리의 전쟁을 이용해서 일본의 2, 3차 산업을 키운 일본. 어쩌다 먼저 받아들인 문물을 이용해서 우리를 식민화시켰던 그들은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감사함과 미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아베의 반도체 부품 수출 금지라는 도발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고 자국 국민을 목죄이는 친일파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잊혀져 갔던,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친일파의 행위가 새롭게 조명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한국의 비약적 발전과 향후 전개될 남북 경제협력을 두려워하는 일본 우익들의 나약함과 우리의 발전을 어떻게든 가로막고자 하는 그들의 간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크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발전으로
자신들과의 협력이 커짐을 기대하겠지만 당장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들을 봅니다. 셋째는 시민사회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극우든 극좌든 소수의 세력이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 친구와 30년 넘게 연을 이어가면서 그를 통해 알게 된 일본인은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타인을 돕거나 연대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누군가가 깃발을 들면 그 깃발 아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모인다는 것인데 여기서 남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혐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 그들을 막아서고자 하는 일본 시민단체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대단한 용기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로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기계를 수출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단순한 기계는 국산이 가능하지만 자동화 정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속도가 높아지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기계에 비해 성능이 월등히 떨어지는데 이를 개발할 시간을 대기업이 기계 제작자인 중소기업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는 기술을 탈취하여 중소기업이 부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열정과 기술력으로 못 따라갈 기술은 세계에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IT를 밀어붙인 것이 얼마나 주요했는지를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철학과 경험을 가지고 정책을 펴가느냐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음을 일본과 2025년의 대한민국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